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에 들어갈 거고요. 바로 공민경제와 국제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경제와 국제거래에서는 이제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에 대한 내용과 물가와 실업, 그다음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국내 총생산과 경제성장에서 국민경제와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경제란 한 나라의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경제활동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경제 주체 3개가 나오죠. 물론 외국까지 나오게 되지만 이건 국민경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 주체 3가지, 가계, 기업, 정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활동의 대상물인 재화와 서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종류인 생산, 분배, 소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우리는 국민경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 수치가 바로 국민경제지표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인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실업률 등이 국민 경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 경제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GDP라고 불리고요. 이 국내 총생산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본다는 거거든요. 주로 보통 1년간에 생산된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를 계산할 때도 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달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뭐 분기 단위로 해서 3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나라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생산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그 나라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했느냐, 우리나라 밖에서 발생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랑 좀 구분되는 게 바로 국민 총생산인 GNP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GDP인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이 돼요. 하지만 GNP인 국민 총생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요. 국내 총생산인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총생산인 GNP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NP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의 국적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생산된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에 새롭게 생산된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전에 생산된 중고품은 제외되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거래를 하면 GDP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게 이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제외하지 않으면 이게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책상을 들 수 있는데 이제 10만 원짜리 책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10만 원짜리 책상을 팔면 GDP에는 10만 원이 기록이 되겠죠. 근데 그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 3만 원만큼 나무를 산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3만 원짜리 나무에다가 10만 원 책상이니까 13만 원이 GDP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는 중간 생산자이기 때문에 제외가 돼서 책상으로 10만 원으로만 계산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이 있고요. 과일은 최종 소비재로도 최종 생산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중간재로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그 자체로 이제 소비하게 되면 과일 자체가 GDP 계산하는데 포함이 되고요. 또 반면에 과일을 이제 가공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가공하게 되면 그거는 중간재라고 해서 GDP를 계산할 때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했던 그 소비했던 그 물건의 최종 가치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살복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컴퓨터 12대, 뭐 자동차 10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누군가는 컴퓨터를 만들고요. 누군가는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에스파는 음반을 만들면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의 가치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시장 가격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DP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GDP가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진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GDP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GDP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GDP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생산하는 게 뭐 한 사람이 만 원을 생산한다고 하면 한 명이 생산하면 만 원인데 이게 100명이 생산하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국내 총생산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국내 총생산을 인구로 나눈 1인당 GDP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1인당 GDP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GDP를 인구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대강 알아볼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책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특히 뭐 경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평균값과 중위수와 최빈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최빈수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딱 50%에 있는 사람이 중위수에 있고요. 그 다음 평균이란 게 있는데 경제 통계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대다수의 소득에 대해서 나타낸 그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꼬리가 되게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 소득이 적은 사람은 0이에요. 근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커진 무한대로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 대다수가 있는 최빈수 값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국민 50%인 중위수 값이 그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엔 평균 값이 그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GDP는 평균인 거잖아요. 평균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있는 최빈수의 값은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전 세계의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들의 다 국민 총생산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1인당 GDP를 계산해서 대략적인 국민 평균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GDP의 한계점입니다. GDP의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재화와 서비스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일을 하면 가사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가사도우미로 나가서 밖에서 돈을 받고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요즘 옥상 정원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조그만하게 텃밭을 만들어서 뭐 채소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채소들을 내가 사용하면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채소들을 키운 걸 내가 주변에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GDP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애매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거래를 파악하기 힘든 지하 경제들도 측정되지 않습니다. 밀수나 사채, 마약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GDP는 삶의 질을 파악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환경오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러면 경제의 성장, GDP의 성장으로 우리는 삶의 질이 좋아졌어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환경이 오염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해서 삶의 질을 나타내주는 그 GDP를 낮춰야 되는데 그걸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객관적인 지표랑 주관적인 지표가 서로 또 달라지는 모습이 있고요.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는 또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고요. 또 여가 활동도 그렇습니다.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GDP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노동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분배 상태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제 생산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에 있는 채빈수랑 그 다음에 평균 GDP랑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보면 채빈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있는 소득 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돼야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되게, 되게 개선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GDP를 통해서는 소득 분배 상태를 알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를 대체하는 지표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 GDP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요. 그만큼 GDP가 잘 만들어지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유용한 통계 지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